5.18이 끝나고 거의 침묵이 시되고 왔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 분위기가 가히 짐작이 안 될 정도로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불과 5년 뒤에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어떻게 보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증언하는 게 이 어떤 그 글이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이제 세상에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이유,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이 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어떤 생각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의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시민단체, 민주운동단체 이제 그 실무자로서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 5.18 그 비극적인 항쟁이 끝났는데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대통령 권좌를 잡은 사람이 바로 그 항쟁의 그 학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10일간에 있었던 그 항쟁의 전모가 다른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 전두환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억울한 게 돌아가신 분들의 원한도 풀어드리고 또 민주정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그 기록을 제대로 복원해가지고 집필해서 책을 만들어서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항시 저희들 당시에 어떤 임무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로 이제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제 이재희 선배님하고 또 몇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고, 저희는 그때 자료를 또 공급하고 또 마지막에 집필이 다 끝났을 때 황석영 작가가 대표 작가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감수해 주시고 이름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 과정에 제가 황석영 작가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심부름을 맡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이 책으로 아마 출판사는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이게 뭐 복사가 돼서든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판본으로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일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또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모은 자료를 누가 정리해서 누가 집필을 할 것이며, 또 과연 출판사는 이 책을 내줄 것이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당시 그러니까 1984년도에 전남 민주주의 청년협의회인가요? 네. 청년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대 의장을 맡았던 분이 정상용 선배였는데, 그분이 그때 5.18 당시에는 항쟁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무부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도청에서 끝까지 항거를 하다가 체포가 됐었죠. 근데 그것을 하자고 그분이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한번 집필을 해보는 것이 어쩌겠냐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프로도라는 그 꼬마 호빗 쪽 그 사람이 힘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악의 반지를 불화산에다 던져버렸을 때 이 악이 그친다. 그러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식으로 갖다가 맡기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곤혹스러워라고 그러죠. 왜 이걸 저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그 사람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운명처럼 해나가면서 결국 이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간혹 그 영화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왔지? 내가 뭐 남들처럼 힘이 강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별로 주목을 저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정보 당국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저한테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그 죄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보답하는 최소한은 이런 정도도 못 하겠다고 내가 회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다. 하여튼 제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 이제 전영호 선생이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천주교 쪽이나 뭐 기독교 쪽이나 각계 사회의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몰래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던 것을 저한테 턱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신혼집에다가 이렇게 턱 갖다 놓으면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놈을 숨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신혼이셨으면 이제 막 이제 뭐 사모님께서도 나름 바란 어떤 가정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서류 더미들이 자료 더미들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없었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더구나 저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이 세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갑자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동의를 얻었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또 그런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하셔야지 하고 그래서 이 담대하게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아내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신혼집에서 그 난리 북새통을 피우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집이 됐죠. 수집이 됐고 또 당시 이제 5.18에 관여하셨던 참여하셨던 분들과 만나서 그 또 구술 인터뷰 작업도 하셨고 당시 이제 어떤 자료나 또는 만났던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 남는 애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직접 그 상황을 중심을 이뤘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한 40여 명 정도 인터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40여 명이 별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40여 명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숨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만나면 한나절 정도는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그 힘든 일 중에 하나였고 그냥 보통 인터뷰 같으면은 그런 대로 그냥 쭉 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멈춰놓고 같이 한참을 이렇게 좀 진정시킨 다음에 또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씩 막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더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워낙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너머너머 전시를 통해서 여러 판본들이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종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것은 노란색 표지에 또 있고 또 초록색 표지도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독일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또 내놓은 판본이 있어요.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었고 90년대 초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됐었죠. 이렇게 판본이 많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5.18 당시에 5.18 내용이 안 알려졌던 건 아니죠.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는 했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람 그 투쟁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기자들은 쓸 수가 없는 내용이죠.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만 쓰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은
이 항쟁의 주체들의 시각에서 썼던 겁니다. 왜 싸우게 됐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게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거든요. 왜 분노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공포를 느꼈습니까? 상황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담아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읽어보고 싶어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이 안 달렸는데 발이 달린, 혹은 날개가 안 달렸는데 날개가 달린, 그런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너머너머가 이제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시 또 5.18 당시에 있었던 투사예보나 이런 기록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증언, 기록이라는 것으로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기록이나 증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5.18 그 10일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투사해보나 또 그 걸기대 때 낭독됐던 원고들, 또 그 외에 또 신문 자료라든지 또 다양한 기록들, 이런 기록들이 없었다면 그 10일간 항쟁에 민중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뭐고 뭘 목적으로 했는가, 이런 것 자체가 밝혀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기억과 기록의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좀 약간 더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기록이나 기억의 이런 의미들을 좀 다리 조명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동학 농민혁명이 지금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한 100년, 한 1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당시에는 비적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날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 하나로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매천 황현 선생이 썼던 오하기문, 그러니까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이런 이름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이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로 인용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매천 황현 선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 동학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이런 정보를 당신의 관점에서 재배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기는 했지만은 유학자로서 굉장히 비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임금님한테 도전하는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전봉준이나 혹은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으로 직접 참여했던 주체 세력이 만약 이 사실을 썼다면은 아마 훨씬 다르게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르게 기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너머너머는 바로 그 항쟁의 당사자들의 시각과 언어로서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광주 시민의 입장을 드러내되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그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나 이 항쟁의 진행 경과를 이렇게 우리가 묘사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면은 훨씬 더 큰 울림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받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 동남아나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중들의 희생과 투쟁들이 있었던 데가 많잖아요.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 혹은 투쟁을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이렇게 투쟁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다면 훨씬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아마 알려지고 또 공감대를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투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이후 이 기록 과정 자체가 또한 큰 투쟁의 일환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저희 지금 톱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서울기록원인데, 사실 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가기관으로의 어떤 기록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기록들, 시민들의 기억들을 모으고 또 그것들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또 그것들을 활용될 수 있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자체가 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 증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새로 내신 그 안병화 평전은 5.18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면의 역사를 드러내는 또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안병화 씨가 누구고 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안병화라는 당시에 전남 도경찰국장, 이분은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전형적인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관도 충성심도 강하고 반공의식도 굉장히 투철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시위를 진압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시위 진압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신이 전략을 가지고 이 시위를 해산을 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이란 말이죠.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계속해서 경찰이 앞장서서 진압을 해라, 무장을 해서 진압을 해라, 이런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안병화 국장이 그걸 거부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신 그 여러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신이 거부를 했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뭐였냐면은 4.19였습니다. 4.19 때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장을 해제를 시켜버려요. 만약에 경찰이 나서서 총을 쏘고 진압을 했더라면 피해 상황은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경찰은 군인보다 훨씬 더 민간의 상황을 잘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경찰관들이 다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전남 경찰관들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합동수사본부에 잡혀 들어가고 고문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한 8년 뒤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진실이 제대로 알려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그분을 경찰 영웅으로 이렇게 추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는데 37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 항쟁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측면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18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싶어가지고 꼭 이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후속 작업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